일본은행이 돈을 무한정 찍어낸다고 해도 더 이상 일본 주식을 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유니클로를 이끄는 패스트 리테일링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일본은행은 일본 주식을 팔 수도 살 수도 없는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월 15일 도쿄 증시를 대표하는 지수인 니케이 지수는 30년 6개월 만에 3만선대를 돌파했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종가 기준 3만선을 넘어선 것은 버블 경기가 한창이던 1990년 8월 2일 이후 처음입니다. 하지만 2월 26일에는 전날보다 1202포인트 3.99%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4년 8개월 만에 대폭락을 기록한 것이며 과거 버블 붕괴를 연상시키는 놀라운 흐름이었습니다. 많은 투자가들의 눈이 니케이 지수의 동향으로 모이고 있는 가운데 시장 관계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기 시작하고 있는 것은 일본은행의 ETF 구입과 관련된 움직임입니다. ETF란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입니다. 투자자들이 개별 주식을 고르는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펀드 투자의 장점과 언제든지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주식 투자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품입니다. 일본은행은 2020년 3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CL9 감염증의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과 경제의 충격을 억제하기 위해 기존의 연 6조엔으로 정하고 있었던 ETF 구입 목표액을 12조엔으로 높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1년 동안 일본은행이 실제 ETF를 구입한 금액은 6조 8,450억엔으로 목표액을 큰 폭으로 밑돌았습니다. 게다가 스가 내각이 시작된 9월 16일 이후를 보면 연말까지 일본은행의 ETF 구입액은 1조 915억엔으로 그 구입 속도는 연말을 향할수록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2021년에도 계속되어 1월의 ETF 구입액은 2,004억엔, 2월의 ETF 구입액은 501억엔이었습니다. 특히 2월 동안 일본은행이 ETF를 구입한 날은 니케이 지수가 전날보다 3.99% 폭락한 2월 26일 하루뿐이었습니다. 만약 이날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았다면 2차원 금융 완화가 시작된 2013년 4월 이후 최초로 월간 ETF 구매 금액 제로를 기록할 뻔했습니다. CL9 감염증의 확대로 경제 활동에 제한이 가해지는 와중에서도 주가는 예상보다 견조한 추이를 보이고 30년 6개월 만에 3만선대를 회복한 것을 생각하면 일본은행의 ETF 구입액이 목표보다 적었던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일본은행이 자산 가격의 프리미엄을 유도할 목적으로 ETF 구입액을 연간 1조엔에서 2배로 늘려 2차원 금융 완화에 나섰던 당시의 니케이 지수는 12,000선대였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3만선대 전후까지 상승하여 자산 가격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지금 일본은행이 ETF 구입액을 줄이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일본은행이 ETF 구입을 줄여가고 있다는 것은 다양한 추측을 낳았습니다. 2차원 금융 완화 이후 일본 시장에서 믿어온 것은 전장에서 주가가 0.5% 이상 하락했을 경우 일본은행이 ETF를 매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은행의 ETF 구입 법칙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행이 왜 ETF 구입을 보류한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일본은행의 움직임이 신경 쓰이는 것은 지난 2월 24일 니케이 지수가 전일 대비 1.6% 하락이라고 하는 비교적 큰 하락을 보이며 3만선대 아래로 하락했을 때 일본은행의 ETF 구입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날은 일본은행의 ETF 구입 법칙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행은 ETF 구입을 보류했습니다. 2월 24일과 거의 같은 크기로 하락을 기록한 1월 28일에는 일본은행이 ETF 구입을 실시했습니다. 1월 28일과 2월 24일의 큰 차이는 니케이 지수가 3만선대였는지 여부입니다. 28,000선대였던 1월 28일에는 ETF를 구입했고 3만선대 근처에서 움직임을 보였던 2월 24일에는 ETF 구입을 보류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본은행이 3만선대에서는 ETF 구입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1월 28일에 이어 29일 니케이 지수가 하락했을 때 일본은행이 ETF 구입을 미룬 것을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비춰보면 일본은행이 ETF 구입액을 줄이고 있는 배경에는 주가 수준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윤정기를 돌려 언제라도 지폐를 인수할 수 있으므로 일본은행의 ETF 구입에 대한 상한은 없습니다. 일본은행의 ETF 구입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견해에는 결정적인 결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ETF는 규모의 상한이 있다는 현실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본은행이 ETF 구입 자금을 무한으로 찍어낸다고 해도 ETF의 발행량의 상한이 있으면 일본은행의 ETF 구입액에 상한이 있다는 것과 같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ETF 발행량 상한은 무엇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인지도 궁금해집니다. 일본의 ETF 발행량을 결정하는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패스트 리테일링 회사입니다. 패스트 리테일링은 시가총액이 11조엔을 넘고 있고 시가총액 랭킹에서도 5위이며 니케이 평균 주가에도 적용되고 있는 일본을 대표하는 대기업입니다. 특히 이 기업은 니케이 평균 주가에서 차지하는 구성 비율이 13% 이상으로 단연 1위입니다. 7.38%를 차지하며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소프트뱅크 그룹을 크게 따돌리는 독보적인 톱 회사입니다. 그래서 니케이 평균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기업들이 왜 ETF 발행 상한선을 정하는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식시장에서 실제로 거래할 수 있는 이른바 유통 주식수가 패스트 리테일링은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패스트 리테일링의 대주주 상황을 보면 대주주 10명이 지분 83%를 갖고 있습니다. 그 구성은 창업자인 야나이 및 그 일가족, 그리고 자산관리회사와 일본은행의 ETF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신탁은행입니다. 즉, 대주주 10명이 보유한 주식은 시장에 놔둘 가능성이 낮은 주식입니다. 바꿔 말하면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주식은 대주주 10명의 보유분을 제외한 17%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덧붙여 말하면 도쿄 증시 시가총액 랭킹과 니케이 평균 주가의 구성비에서 모두 2위인 소프트뱅크 그룹의 대주주 10명이 보유한 주식 비율은 52.63%입니다. 만약 유통 주식을 구하지 못하게 되면 주가 지수가 연동되는 ETF를 조성할 수 없습니다. 패스트 리테일링의 발행 주식은 총 1억 607만 3천 주입니다. 이 중 일본은행과 연금 신탁, 투자 신탁이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주식은 17%인 약 1,800만 주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 중에서도 일본은행의 ETF를 비롯해 연금 신탁, 투자 신탁 등의 보유분을 반영하면 유통 주식 수는 더 떨어집니다. 2013년 8월과 2020년 8월 패스트 리테일링의 대주주 상황을 비교해보면 야나이를 포함한 창업가 일가족의 지분 비율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행의 ETF 지분을 반영하는 신탁은행의 지분 비율은 약 62%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에 따라 대주주 10명의 지분 비율은 최근 7년간 66.16%에서 82.98%까지 16.8% 증가했습니다. 즉, 일본은행이 그만큼 유통 주식수를 시장에서 빨아들인 셈입니다. 일본은행은 2차원 금융 완화에 의해서 ETF 구입을 2배로 확대한 이후 8년 남짓에 걸쳐 약 35조 7천억엔의 ETF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패스트 리테일링의 유통 주식을 약 1336만 주, 발행 주식수의 약 16.8%를 사들였습니다. 이제 패스트 리테일링의 유통 주식은 발행 주식수의 약 13%인 1737만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도쿄증권 거래소는 상장된 회사의 유통 주식수가 5% 미만일 때 상장 폐지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통 주식수 5% 미만 기준은 다른 기준과 달리 유예 기간 없이 즉시 퇴출하는 가장 엄격한 기준입니다. 하지만 일본 주식시장에서 투자 신탁이나 연금 신탁에 편입된 주식은 유통 주식수로 간주되기 때문에 신탁은행 지분 비율이 34.27%나 되는 패스트 리테일링이 유통 주식수 5% 미만이라는 규정에 저촉돼 상장 폐지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통 주식 비율이 13% 선까지 낮아지고 있는 패스트 리테일링 지분이 포함된 ETF를 이전과 같은 속도로 계속 매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일본은행이나 공적 자금이 스스로의 ETF 구입이나 인덱스 투자에 의해서 시가총액 5위의 패스트 리테일링의 주식을 유통 주식수가 5% 미만이 될 때까지 빨아들여 시장 기능을 빼앗는다는 것은 자폭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본은행이 아무리 윤전기를 돌려 돈을 찍어낸다고 해도 일본은행이 구입할 수 있는 회사들의 주식수는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무한정 찍어낸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의 벽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 일본은행의 ETF 구입액 감소를 부르고 있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구입 대상이 일본 재무성의 의향으로 얼마든지 발행 가능한 국채라면 일본은행은 이론상 무한정으로 국채를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ETF는 달랐습니다. 그렇다고 일본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ETF를 마음대로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없습니다. 만약 그러한 낌새라도 보이기 시작한다면 증시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일본은행은 보유자산 가치 하락으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은행은 ETF를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진퇴양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일본이 2차원 금융 완화를 시작한 지 8년이 지난 지금 그에 대한 효과와 출구가 주목을 끌고 있지만 일본은행의 2차원 금융 완화는 출구에 도착하기도 전에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ETF 구입량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행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